화려한 콜로세움, 웅장한 개선문, 역사 교과서가 찬양하는 로마 제국.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황제가 매일 밤 새 여자를 불러들이고 공중 목욕탕이 버젓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극장에서 관객이 배우를 돈으로 사던 세계. 우리가 위대한 문명이라고 배운 그 로마가 실제로 돌아가던 방식입니다. 오늘은 역사책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로마 제국의 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권력자들의 침실부터 폼페이 골목 안쪽 그림 메뉴판까지. 불편하지만 이게 진짜 로마거든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름만 들어도 로마의 황금기가 떠오르죠. 법을 세우고 질서를 잡은 위대한 지도자. 근데 그 사람 침실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매일 밤 새로운 여성을 궁으로 불러들였거든요. 그것도 아내인 리비아가 직접 골라서 보내줬습니다. 황후가 남편의 상대를 직접 섭외하는 구조. 지금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엔 그게 황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 본인의 사연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녀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는데도 아우구스투스가 원한다는 이유 하나로 강제로 끌려왔고 그게 황후의 시작이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제가 로마 시민들한테는 간통법을 만들어서 불륜을 저지르면 재산을 몰수하고 심하면 사형까지 시켰어요. 자기는 수십 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백성한테는 엄격한 도덕을 강요한 겁니다. 권력이 법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000년 전 로마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위선자였다면 그 이후에 등장한 황제들은 아예 위선조차 버렸습니다. 칼리굴라. 이름 자체가 공포의 대명사죠. 그는 자신의 여동생들과 근친상간을 저질렀고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아내가 어땠는지 직접 평가했거든요.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걸 즐긴 겁니다. 모욕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네로는 또 다릅니다. 그는 어린 남자아이를 거세시켜 여성으로 만들고 정식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거기다 자신의 어머니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이 황제들에게 성은 쾌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배의 언어였어요. 굴복시키고 모욕하고 내가 너희 위에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는 수단.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로마의 황제들이 그 한계를 직접 보여준 겁니다. 로마 시내 한복판, 사람들이 매일 드나드는 공중 목욕탕, 지금으로 치면 동네 찜질방 같은 곳이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던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목욕탕 입구에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여성들이 서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마사지실이 있었는데 마사지는 그냥 명목이었고 실제로는 성적 서비스가 거래됐거든요. 펠라트릭스라 불리는 여성들이 개인실에서 손님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게 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의점 들르듯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일상이었거든요. 단속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성문화는 숨겨진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공개된 일상이었습니다. 폼페이 유적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당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건물, 루파나르입니다. 벽마다 그림이 가득한데 그게 전부 성행위 장면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낙서가 아니에요. 일종의 메뉴판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 손님들을 위해 원하는 서비스를 그림으로 골라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루파나르는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 루파에서 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늑대 울음소리를 내며 골목을 지나는 남성들을 유인했거든요. 소리를 듣고 따라 들어가서 벽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를 고르면 됐습니다. 절차가 이게 전부였어요. 폼페이에만 루파나르가 수십 채 존재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산업이었던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벽화가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게 당시 로마가 이걸 얼마나 일상으로 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부끄러워서 지운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로마 시민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극장에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근데 그 두 곳 모두 목욕탕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극장에서 공연되던 연극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인 콘텐츠 그 자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실제 관계 장면이 연출됐고, 공연이 끝나면 관객이 돈을 내고 마음에 드는 배우를 직접 지목할 수 있었어요. 공연장이 곧 업소였던 겁니다. 술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라티타라 불리는 여성들이 술을 따르다가 자연스럽게 뒷방으로 안내했고, 술집 주인들은 그 뒷방 수익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술값은 그냥 명목이었던 거죠. 거기다 거세당한 남성들인 스파도네스도 시장에 존재했어요. 특정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선택지였습니다. 로마의 성산업은 특정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극장, 술집, 목욕탕, 거리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 둘 다 고대 문명의 대표 주자로 묶이지만 성문화만큼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스에는 헤타이라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고급 창녀라고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철학을 논하고 정치를 조언하고 상류층 파티에 초대받는 지성인이었거든요. 능력만 있으면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달랐어요. 혈통과 계급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노예 출신이거나 성산업에 발을 들인 순간 그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로마 남성들이 아내의 불륜을 그토록 두려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혈통의 문제였거든요. 가문의 피가 섞이는 순간 재산 상속 전체가 흔들렸으니까요. 로마가 개방적인 사회였다고요? 맞습니다. 단, 딱 한 부류에게만요. 자유시민 남성,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든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자유시민 여성은 법적으로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았어요. 근데 그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소유물을 다른 남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였던 거거든요. 보호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권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노예나 창녀와 관계를 맺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였습니다. 반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현장에서 남편이 직접 살해해도 법이 허용했거든요. 같은 행위인데 성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법과 질서, 자유와 평등, 그 모든 가치가 실은 자유시민 남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했던 겁니다.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자유는 그냥 남의 이야기였어요. 로마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물건이었어요. 주인이 원하면 팔 수 있고 빌려줄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소유물이었던 거죠. 성적 자기 결정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는 순간 그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됐거든요. 귀족들은 더 많은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한 남녀노예를 강제로 짝지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가축을 번식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루파나르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다 몸이 망가져 2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한 푼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주인 주머니로 들어갔거든요. 로마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소모되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냥 문화가 개방적이어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였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노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예가 넘치니 사람의 가치가 떨어졌고 소모품처럼 다루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노동을 전부 노예에게 맡긴 자유시민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아도는 시간을 채울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황제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배부르고 즐거운 백성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중 목욕탕을 짓고 극장을 열고 성산업을 묵인했습니다. 빵과 서커스 들어보셨죠? 그게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던 겁니다. 시민들이 쾌락에 빠져 있는 동안 권력자들은 아무 견제 없이 원하는 걸 했어요. 로마의 극단적인 쾌락 문화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 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꽤 빠르게 찾아왔어요.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자 노예 공급이 끊겼습니다. 빵과 서커스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 자체가 사라진 거죠. 시스템이 멈추자 그 위에 올려진 쾌락 문화도 함께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죄악이 됐거든요. 공중 목욕탕은 문을 닫았고 루파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흔적은 남았어요. 폼페이 벽화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화산재가 덮어버린 덕분에 누구도 지우지 못했거든요. 찬란했던 제국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모됐는지를 2000년째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구조는 남았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소수의 권력자가 쾌락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시스템을 떠받치다 소모되는 방식.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는 불평등, 풍요 속에서 더 깊어지는 욕망, 백성을 즐겁게 해서 눈을 돌리는 권력의 전략. 2000년 전 로마에서 본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로마의 밤을 들여다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거든요.